경영학과로 폐업을 하게 됐으니 2시간 이내에 짐을 챙기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인사팀에서 광고사직 통보를 하기 시작했죠. 공고사직을 하게 됐다. 대상자는 전원이다. 2022년 여름쯤 확 드러나요. 왓챠라는 회사도 구조조정을 했고, 샌드박스 네트워크, 그린랩스, 타링, 이 정도 회사면 안 망할 것 같은데 했던 회사들이 어렵다고 기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직장이 나름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오래된 회사였는데 되게 경직된 분위기나 결혼 육아 이런 복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직을 고려한 사유가 되었고, 이 회사에 이제 구인 광고를 봤을 땐 조건들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직접 인터뷰를 갔을 때도 앞으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걸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창립 멤버가 되었던 거였죠. 몇백 명 정도 됐고, 그때 100억 투자였나? 되게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들어본 이름의 서비스, 저도 이용을 해봤던 회사, 고민 없이 바로 이 회사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4년 차에 6번째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중 3번이 공고사직으로 세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완전 생계형이어서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이직 준비를 한다거나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했고요. 그냥 항상 첫 번째로 오라고 하는데 바로 갔습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 단계부터 함께 했고요. 짜여진 틀이나 정해진 절차 없이 회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만들어 갔던 회사였거든요. 집에 와서도 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떻게든 더 잘 해내려고 항상 노력했었고, 그만큼 이제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엄청 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고를 당했죠. 출근을 딱 하자마자 동료분이 먼저 이제 면담 요청이 와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광고사직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좀 있다가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 전체가 날아가는 타이밍인 거구나. 제가 있었던 부서 자체가 신사업 부서였어요. 그 서비스에서 기대하는 매출만큼은 하지 못했었고, 사실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안 좋은 방향의 흐름이 시작이 된 거죠. 왓챠라는 회사도 구조조정을 했고, 샌드박스 네트워크, 그린랩스, 타링 이런 회사들의 구조조정이 연달아 계속 기사화 됐거든요. 2022년 여름쯤 확 드러나요. 스타트업이 힘들어졌나 보다, 어려워졌나 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다. 저는 아웃스탠딩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봉 기자라고 합니다. 아웃스탠딩은 혁신기술 기반의 고성장하는 스타트업을 다루는 매체입니다. 최근에 스타트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기사를 써주셨는데 의도적으로 구조조정 취재해야지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관계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연락을 했더니 퇴사했다. 왜 퇴사를 하셨냐? 권고사직 당했다. 대표님들, 투자사들 만나보니까 요즘 우리 회사 힘들어,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대표님들이 많았고, 이 정도 회사면 안 망할 것 같은데 했던 회사들이 어렵다고 기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회 서비스를 운영하는 오늘식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투자를 200억 이상 받았고 매출도 누적 300억이 넘었어요. 갑자기 이 회사가 대부분의 직원을 권고사직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는 중지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줄줄이 큰 회사들이 구조조정한다는 기사가 났죠. 나간 사람들은 상처받고 나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반송장이 돼서 다니고 있다. 이런 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컴퍼니타임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안시은이라고 합니다. 컴퍼니타임스는 잡플래닛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고요.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사들, 기업 리뷰를 바탕으로 한 기사들 등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이직을 하셨는데 유망한 스타트업이었고 투자 규모도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들어간 지 석 달도 안 되셨는데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되신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구조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면 사람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살펴보고 이걸 좀 다뤄보자. 기업 리뷰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힘들어하고 계시구나. 제가 인상 깊었던 리뷰 중 하나가 한바탕 쓰나미라는 건 벌어지고 있는데 복구는 되지 않고 알고 보니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경영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어요. 경영진들이 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고 무리한 인수도 하고 있었고,
이 모든 화살은 구성원들이 좀 받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도 느꼈던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우선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서비스는 기대보다 잘 됐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서비스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바뀐 서비스는 일단 너무 대체 서비스가 만연하던 서비스였고 그렇게까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크게 뚜렷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저는 사업을 서서히 확장해 가고 있던 때라서 만족해 가고 있었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빠르게 확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인력 충원을 급격하게 하셨죠. 청년 고용에 대한 정책이 정말 많은 시기였거든요. 최대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뽑을 때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인건비는 정말 큰 고정 비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 없이 뽑은 게 재무적으로 위기의식이 없었다.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그렇지만 뽑아놓고 이 프로젝트에만 쓰겠다. 1년만 쓰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구인을 하고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가 보니 회사에서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IT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무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의 최대 6개월간의 인건비를 최대 18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줘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최대 6개월이니까 일부러 6개월 계약으로 잡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계속 다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한 지 5개월 반 정도 됐을 때 계약 일수도 안 채웠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을 주기가 힘드니 무급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제 스스로 나가든지 선택은 저희의 몫이다. 무급으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둬야 했죠. 첫 번째는 2주일 전에 온 팀장이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 먼저 퇴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직원들도 다 얼굴 못 준다. 제가 한번 망해본 대표님한테 퇴직금 인건비는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그것까지 다 써버리는 게 어딨냐, 그거는 경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 위기만 넘기면 돈을 확 벌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의 특성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스타트업은 아주 고성장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10배, 20배 성장할 걸 목표로 가요. 일단 시장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쿠팡이 2014년부터 로켓 배송을 시작했는데 흑자를 낸 게 작년이죠. 근데 쿠팡에서는 늘 계획된 적자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5조, 6조를 투자를 계속 받았죠. 투자사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투자사의 역할은 돈을 모아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모태펀드라고 부르는데 정부장이 가장 크고 그 외에 은행들, 증권사들 그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시기 때 가파르게 올랐죠.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많이 낮췄죠. 돈이 풀리기 시작했고 투자처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 어디가 돈이 되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산업 쪽에 돈이 되네? 그걸 하는 데가 스타트업에 있네? 스타트업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투자사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수십 개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 중에 한두 개만 돈을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익률이라는 게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경우에는 수만 배.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회사 하나만 만들어도 수익이 엄청나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라, 돈을 번다 관점으로 사실 보지 않고 이 회사의 성장 가치를 더 많이 보는 시장의 기조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조가 이제 바뀐 거죠.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 금리가 오른다 라는 시점부터 투자하는 거가 더 보수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성장 중심보다 수익 내야 돼.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 투자 유치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지분을 아무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진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몸집과 내구성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몸집은 크지만 흑자 전환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10명, 15명이면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주관을 해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다음을 도모할 여유조차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먼저 하면은 이커머스 회사였거든요. 이제 물건 들어오면 팔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올 캔슬이 됐다. 홀드도 아니라 캔슬이 됐다 하시길래
저희 그러면은 다 잘라야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경영학과로 폐업을 하게 됐으니 친인척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고 통보 전날 밤 9시 반쯤에 받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당일 짐 싸기 2시간 전에 2시간 이내에 짐을 챙기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정말 당일날 짐을 싸서 나가게 했나요? 당일 해고란 말은 원래 없는 말이죠.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나 노무사라고 합니다. 노무사는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는 사람이에요. 임금이 체불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징계나 해고를 당했을 때 찾게 되는 사람이 노무사죠. 지금 해고의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고 다툼이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우리는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나 되게 비슷하게 느끼지만 권고사직은 실제로 사직인 거예요. 사직을 회사가 권하는 거예요. 사직 해주겠니? 내가 오케이 해야 끝나는 거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에 이제 정리해고의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 요건이 좀 많아요. 우선은 이만큼 정상이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실사원에 해고지 않는다든지 이혼부터 이유를 생각한다든지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을 노동자 대표가 50일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을 신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요. 굉장히 많죠, 요건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 정리해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지켜야 하는구나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어렵죠. 이제 어려워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1순위로 인건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빅테크 10만 명 구조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나? 대표자들 워딩 말고 해고당한 10만 명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본 단어가 있어요. 그게 소모품이었어요. 회사가 나를 소모품처럼 취급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미리 해줄 수 있지 않았냐. 회사가 어려운 거 눈에 보이는데 왜 끝끝내 숨기려고 했냐. 그분들이 기대했던 건 회사에 대한 신뢰였던 것 같아요. 소통. 회사와 함께 소통하고 고통도 같이 감내하고 성장하고 싶었는데 회사는 단칼에 잘라내는구나. 아무렇지 않게. 슬랙으로 권고사직 했던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직원들도 화가 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보다 스타트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고 이게 되게 동일시하는데 갑자기 권고사직 통보하는 순간 나는 그냥 직원이었구나.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대화를 해왔는데 대화가 아니라 그날만큼은 통보였어요. 정말 주인의식을 강조하면서 말했던 그런 가족이 맞나. 최근에 그 세 번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직원들도 대표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러던 찰나에 전 직원 10명 모아놓고 그 공고사직을 하게 됐다. 대상자는 전원이다. 하던 프로젝트 과제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계획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내가 혼자하기 별로였던 것 같아요. 계단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27살이었거든요. 그때 27살에 첫 권고사직을 당해보다니. 그때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는 회사가 정말 싫어졌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원래 프리랜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하고 싶었던 걸 준비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친구들은 거의 첫 직장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눈물을 보이고 너무 당황하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때 저도 피해자지만 너무 미안하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었던 그때 그 감정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공유가 되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앞선 2번의 공고사직은 하루하루 어떻게 뭐가 바뀌고 있는 것도 다 공유가 되니까 돈이 없다, 돈을 사다야겠다 하면은 그냥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지. 정말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마지막 출근 날에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술 먹고 그냥 헤어지고 회사하고 나서도 항상 연락하고 가끔 밥 먹고. 좋게 헤어진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나가신 분들을 만나도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나오는 게 맞았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15명 규모의 회사인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한 5명 남겨두고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5명이면 진짜 친하게 지낸단 말이죠. 가정 상황, 생계 다 아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시다가 전체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우리 회사가 이 정도로 힘들고 10명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그럼 제가 연봉을 줄이겠다. 임원진 몇 분은 회사가 좋아질 때까지 일단 임금을 안 받겠다. 그래서 15명 중에 한 2-3분 나가시고 나머지 다 그냥 다니시고 맨날 만나서 얘기하니까 대표님들이 힘든 거를 많이 느껴요. 정말 괴로워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예상하지 못했고 본인도 사실 힘든 상태인데 구조조정을 뼈아프게 해야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직원들한테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 직원들도 그 정도로 회사를 아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회사에도 스타트는 있었어요.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개인이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하고 멋지고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 길을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구성원인 직원이 꼭 필요한데 직원을 한 번 쓰고 많은 소모품이나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장기적인 비전 안에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좋은 시작으로 힘을 내셔서 좋은 비전을 성취하는 좋은 기업의 주인이 되시기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